자, 우선 블록체인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이런 얘기죠. 그거 어떤 사람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암호냐 가상이냐 뭐 이런 얘기하고 온라인 투표냐 뭐 비가역적이냐 공유경제냐 마스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굉장히 많은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지금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리해보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해시, P2P 네트워크, 비잔틴 장군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암호금융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암호화폐, 무역금융, 천상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지금 집중되어 있는 허브가 있는 인터넷 1.0에서 이제 분산된 인터넷으로 간다. 그럼 구글하고 네이버가 이제 더 이상 큰 소리 못 칠 거다. 참 속시원하겠다. 그 다음에 조직 전체가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간다. 우리가 흔히 다오라고 얘기하는 신거버넌스 문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시각에서 블록체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서로가 보고 있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 뭐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위해서 융합하는 혁명입니다. 자, 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랜스폼 해야지 데이터화된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죠. 현실 세계는 뭔가 연결해 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연결했다고 뭐 땅이 두 배 되지 않아요. 저하고 뭐 박성준 교수님 땅을 가진 것도 없지만 합친다고 새로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상의 세상에는 연결 비용이 한계 비용 제로로 가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가진 지식을 합쳤더니 새로운 게 더 생겨요. 이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공유 가치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여기서는 공유의 세상입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이 이제 다시 융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합쳐지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이전까지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있었던 일들은 인쇄술로 우리가 지식이 확장됐는데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인터넷이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방 안 되어 있는 게 있죠. 신뢰가 해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2차 산업혁명 소유경제에서 온라인의 공유경제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의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지는 세상으로 변하면서 이 정보와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 2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고 팔면은 실물을 팔고 실물을 거래하고 끝났습니다. 정보와 실물이 일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저희들이 알리바바나 G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 뭘 사요? 실물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보고 삽니다. 근데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 몰라요. 이래서 정보와 실물이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정보가 신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신뢰하지? 바로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등장해야 되는 이유죠. 이래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화폐 같은 경우는 국가가 법제화시킵니다. 이건 아무도 딴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 청산은 뭐 하는 기관 따로 있고 화폐 발행하는 따로 있고 전부 다 집중을 시키고 또 그렇지 덜 크리티컬한가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집중시켜줍니다. 그래서 구글, 네이버에 집중이 됐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정보의 온라인 세상은 현실 세상의 5%밖에 안 되는 경제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이 경제 규모가 100조 정도 경제 규모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실물 경제와 정보 경제가 합쳐집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합쳐지면서 앞으로 2025년이 되면은 전체 경제의 절반이 이런 융합 경제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서 정부와 실물이 이제 서로 맞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제는 소위 이중 지불의 문제, 판 것 또 파는 문제, 그 다음에 엉터리 물건을 실물하고 다른 걸 파는 문제, 다이아몬드를 파는데 실제 다이아몬드 보증서하고 실물 다이아몬드는 다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보와 물질을 재일치시키는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없으면은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실정이 돼버렸죠. 자, 여기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겠느냐? 이 사임당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사업자 등록자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답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제는 뭐냐? 집중해서 분산으로 가야 되겠다. 블록체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자, 산업혁명 3차 산업, 1, 2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물질 기술로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3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는 온라인의 집중 플랫폼이 정보와 물질을 분리시킨 형태로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죠. 4차 산업혁명, 이제 물질과 정보가 융합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집중 플랫폼으로 만들어지죠. 여기에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 믿을 수 있느냐. 이래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2단계는 뭐가 뒷받침해야 되느냐. 정보와 물질을 다시 재일치시키는 블록체인의 분산 플랫폼이 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승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바로 이 1단계죠. 그리고 블록체인이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승자다.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죠. 지구의 외부로 정보층이 형성됐죠. 여기에 우리 블록체인으로 지구의 신뢰층이 형성돼야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신뢰기술 블록체인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만들 것이냐? 신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북유럽과 남유럽의 차이는 뭐냐면은 북유럽은 세금을 내면은 잘 쓸 거다. 신뢰가 있어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남유럽, 내 세금 누가 어떻게 쓸지 난 몰라. 이러니까 신뢰가 없어요. 이러니까 세금 탈세하고 나라가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화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극복이 되죠.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뢰 없이 인류 국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냐? 다행히도 신뢰 기술이 등장합니다. 짧은 시간에 투명하고 반복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게임 이론에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즉 투명하고 반복이란 뭐냐? 과거의 기록을 모두가 공유하자. 근데 공유하는데 이때 익명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암호화해서 공유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블록체인이란 모두 과거의 기록을, 각 기간의 기록을, 시간의 기록을 연결해서 모두가 공유하자.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융합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블록의 즉 공간이죠. 체인, 시간을 모두 인간이 공유한 것이 분산 신뢰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독점되어 있는 인터넷 시대에서 분산된 월드와이드 웹이 월드와이드 블록체인의 시대로 바뀐다 하는 것이 우리 벤처 1세대를 이끈, 인터넷을 이끈 우리 벤처인들이 여기 블록체인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보고 있죠. 자, 그럼 블록체인을 보면은 첫 번째가 중간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없이, 금융기관 없이 우리는 직접 거래하자. 근데 거래하려면 뭐냐? 언제 누가 이걸 타임스탬프와 전자서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모아진 블록들을 암호화시켜서 거래 원장을 블록화시켜서 이것을 블록을 연결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명의 거래가 맞다는 것을 우리 검증을 하자. 어떻게 검증할래? 여기 게임 이론이 들어와서 검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 블록이 있죠. 이것이 체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에 따라서 우리는 분산 원장을 만들기도 하고 분산 인터넷을 만들기도 하고 분산 화폐 혹은 통화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은 시간별로 암호화되어 있고 시간별로 암호화되는 것이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별로 연결된 것이 모두가 공유되어 있는 구조로 가 있고 그 내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엔진을 몰라도 우리가 차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보안과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두 그룹의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새로운 거냐? 아니에요. 우리 옛날부터 도토리, 리니지, 아데나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전전 장군의 딜레마, 뭐 이런 그 토렌토 문제 이런 거 우리가 다 공인인증서 다 쓰고 있었죠.
즉 우리가 사이버만이나 게임 하버 알고리즘이나 P2P 네트워크, 전자서명 우리 다 아는 기술들입니다. 이 다 아는 기술들을 잘 모았죠. 자, 그래서 그중 가장 크리티컬한 것이 뭐냐면은 다른 기술보다 불확실한 상황. 자, 우리가 성을 공격하는데 같은 시간에 힘을 모아서 공격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데 이 공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과연 중간에 배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이냐는 것이 블록체인의 가장 문제가 되는 비잔틴 장군 패러독스 문제죠. 자, 그러면 이런 패러독스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것을 완전 분산해서 풀겠다는 게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그것을 내가 집중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 비잔틴 장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 형태에서는 비잔틴 장군 문제가 단순화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퍼블릭, 컨소시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바로 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에서 쓰는 퍼블릭 암호화폐들이 여기에 속하고 완전 집중되어 있는 증권거래소나 국가 암호화폐들.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페트라를 발행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우리가 리플이나 스텔라, 스티밋, R3CV 이런 것들은 다 이 가운데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속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사람 이름을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에서는 그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줘야 되는 거죠. 1998년에 닉 자고가 빗골드라는 디지털 금을 발표를 했죠. 많은 각도에서 비트코인하고 너무나 흡사하죠. 그래서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발표했을 때, 야, 이건 너 닉 자고 네가 사토시 나카모토지 그랬는데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그러니까 현재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세대 비트코인이 등장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프루프 워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높게 들고 거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야, 그럼 그걸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천재적인 비탈릭 부테린이 등장하면서 이걸 낮은 비용으로 12초 만에 분산 신뢰 플랫폼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더리움이 등장하고 이어서 3세대. 이제는 아예 지금 박성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하나의 컴퓨터로 본다면 여기 OS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더리움 OS라는 EOS가 들어오죠. 아까 우리 임명환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스티밋을 만든 친구 댄 라리머가 EOS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죠. 에이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 핵심은 뭐냐? 문제 핵심은 전부 다가 합의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비잔틴 장군 문제에 수반한 과도한 비용과 시간. 이것이 문제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메모리와 통신 부하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산 정말 좋은 거냐? 그렇게 좋은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메모리와 비용이 들어가죠. 1세대 비트코인부터 2세대 이더리움, 3세대 EOS, ADA 이르기까지 보면은 합의 알고리즘이 점점 어디로 변해나가느냐? 점점 신뢰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신뢰를 너무 높이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블록 생산 기간이 10분, 뭐 보면 확정 판단 1시간씩 걸리고 하니까 이거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거래해? 거기다가 거래 비용도 지금 맨날 BTC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튼 10,000원은 넘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사 먹으면서 우리 거래 비용 10,000원 낼 거예요? 우리 그건 낼 수가 없죠. 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확정 판단에 몇 분 걸리고 블록 생산에 12초 걸리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평행 프로세싱과 0.5초의 속도를 갖는 3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역할을 각각 보면 요거는 에세스 역할, 골드의 역할, 이건 쉐어의 역할, 여기서 가면 이제 드디어 통화의 역할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은 굉장히 제한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스크립트 언어를 제한해버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모든 문제를 프로그램할 수 있는 언어가 안 됐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더리움이 그 문제를 해결하죠. 자, 이걸 해결하니까 뭐가 되느냐? 여기서 새로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수많은 앱이 만들어지니까 분산된 DApp이 나오게 되고 분산된 DApp을 통해서 수많은 ICO,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신뢰를 제공하고 계약의 신뢰를 제공하고 화폐의 신뢰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집중 구조를 놓고 보면 집중 구조 나쁜 거 아닙니다. 모든 회사에는 CEO가 있습니다.
CEO가 의사결정 안 하고 할 때마다 우리 전 직원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하죠. 어느 세월에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집중 시스템과 우리 그렇게 되면 야 나는 거기 결정에 참여 안 했어. 분산 의자 결정. 이 사이에서 분산된 신뢰 구조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의 기술도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일로 왔는데 일로 와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가운데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완전 분산해서 이제 지분 증명을 거쳐서 이제는 디포스로 가는 거죠. 내가 국회에서 사람 뽑아서 하듯이 소위 EOS에서는 선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분산의 민주화, 집중의 효율화,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는 생명현상이 바로 두 가지 갈등 구조를 겪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골은 뭐냐? 실시간 안정성, 거래비용 제로, 확장성, 익명성,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자금 세탁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자산, 이더리움은 주식, EOS는 화폐로 발전해 갈 것이다. 자, 이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확장성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데 비트코인처럼 1초에 뭐 7개 트랜잭션 뺏기 처리 못한다.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용 문제가 있어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니? 그러면 너 한번 커피 살 때마다 10,000원씩 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리얼타임의 비용이 무지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상호 운영성. 지금 보면은 거래소를 통해서 많은 거래, 비트코인을 비롯한 지금 암호 통화들의 문제들은 다 뭐냐? 이게 전부 다 통화의 문제가 아니고 거래소 문제들이죠. 그래서 금을 우리가 카피한 게 아니라 금을 사고 파는 이 금은방이 도란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거래소가 필요해? 당연히 거래소가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레거시 시스템일 뿐이죠.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타코인과의 교환성을 이 미래 암호화폐는 포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에이다 등은 이런 것들 포함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은행권하고도 우리가 따로 중간에 거래소를 두고 거래한다 이것도 아니죠. 이것이 상호 운영청에서 해결을 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코인도 따로 등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미래 코인들은 자체에서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은 작년도에 비트코인의 세그위스를 하고 하드 포킹을 해가지고 분할돼 나갑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합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들은 지속적으로 개혁, 진화를 해야 됩니다. 이 진화 과정이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데 지속 가능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시스템들은 변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 얼굴이 있죠. 분산원장의 얼굴, 암호화폐의 얼굴, 그 다음에 인터넷 2.0의 얼굴. 이런 얼굴 속에서 문제 본질을 우리 다시 보면은 자, 권력 집중이 나쁘니까 우리 권력을 분산하자고 했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권력 집중이 나쁜가요? 독점이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독점도 있고요. 훌륭한 독재자도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공정하냐, 정당하냐 이런 문제가 따라갈 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력이 아닌 신뢰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잔틴 잔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서 수많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어려워지죠. 따라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요 비잔틴 잔금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 쉬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권력을 해결한다면 여기서 신뢰를 해결하는 거죠. 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신뢰를 해결하면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갖는 이 문제들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프라이빗과 컨소시엄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대표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리눅스 재단이 하고 있는 하이퍼레저, 또 RC 코드하고 청산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리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면은 이들의 합의 알고리즘은 프랙티컬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혹은 여타 알고리즘을 가지고 단순화된 합의 알고리즘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처리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실제 응용할 수 있는 정도로 처리 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비잔틴 잔금 문제가 거의 해결되니까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기존의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권력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에 기술은 어디서 발달될 거냐? 기술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달되고 사회적 가치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수많은 분야에 활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은 데이터로부터 출발해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죠.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보상하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응용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래서 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속성 한번 볼까요? 암호화폐로 보는 사람, 탈중앙 컴퓨팅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거래 플랫폼으로 보는 사람,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사람, 회계 원점으로 보는 사람,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 보는 사람,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보는 사람, 금융 서비스, P2B 네트워크 신뢰 서비스, 수많은 보는 각도가 있지만 전부 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뢰의 제공이다. 자, 그래서 증명 기반 신뢰 서비스 영역이 합의 내 증명에서 서비스 증명, 서비스 내 증명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으로 가능해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 금융 분야에서도 거래냐, 자산이냐,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분류해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죠. 프라이빗, 퍼블릭, 다이내믹이냐, 스태틱이냐. 자, 그래서 블록체인 1.0이 화폐 영역이었다면 2.0 거래죠. 자, 금융의 영역입니다. 3.0이 조직, 4.0은 사회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블록체인의 명과 암이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보면 라걸드 IMF 총재는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건 비트코인은 브라우저죠. 달러보다 낫다. 빌 게이츠. 이렇게 긍정적인 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비트코인은 폭락할 것을 제가 보장한다. 암호화폐는 버블의 원상이다. 이런 분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밝은 쪽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좋습니다. 어두운 쪽. 예,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이런 블록체인은 버블이면서 금입니다. 버블 속에 미래의 씨앗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블이면서 금이라는 관점에서 이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의 진입장벽은 기술의 장벽, 시장의 장벽, 사회인식 장벽, 법률의 장벽이 있는데 이러한 혼돈의 기간에서 미래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가 있을 거냐? 빌 게이츠, 우리가 알고 있는 PC의 최고 전문가인데 이 양반 한 얘기 들어볼까요? PC의 64KB 이상의 메모리는 필요하지 않다. 단언했습니다. 우리 틀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도 못 믿습니다. 우리 2001년도 이메일 규제하려고 했습니다. 초기속도 300bps 인터넷 스피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신기술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엉성하고 최고의 전문가들도 모두 틀리고 있고 이런 겁니다. 전문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복잡한 영역에서 미래 비전이 과도한 거품을 만듭니다. 구체적 기술 예측 불가능합니다. 누가 승리할지도 몰라요. 지금처럼 우리가 옛날에 야후가 떴을 때 구글이 이렇게 등장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의 비전이 중요하고 개별 기업과 개별 기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답은 정책보다 정책 책임자, 버스보다 버스 운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얘기가 지지난주에 미국의 선물파생상품위원회 크리스토퍼 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다 암호화폐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열정을 오만한 편견이 아닌 사려 깊고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양반은 뭐를 얘기했느냐. 첫째,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버블이 있죠. 사기와 조작 행위를 통해서 유용하라는 자들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된다. 문제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자,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이제 금년 1월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 정책에 대한 미국의 기본 정책은 현재 거품 속에 있는 미래의 씨앗을 죽이지 말자예요. 그래서 do not harm,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책입니다. 미래 비전과 현재 정책의 균형 감각이죠.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모든 신기술은 이런 하이프, 거품 혹은 허풍의 사이클을 거쳐나갑니다. 이 허풍의 사이클 영역이 바로 혼돈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 있을 때는 뭐냐? do not harm, 해를 끼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제 일루미네이션을 거쳐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구체적 제도가 필요하다. 즉, 지금 블록체인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유럽 의회가 한즈호프의 불감적 정책인 스마트 레귤레이션, 선제적 규제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 같은 원칙들이죠.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동향, 미국, 유럽 말씀드렸고, 우루과이는 이페소, 베네수엘라도 지금 페트라 국가 암호화폐 만들었죠. 뭐 스위스는 아까 주크의 크립토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호화폐 지금 메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ICO 메카화되고 있고 이 전체 전 세계 중에서 ICO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우리밖에 없죠. 자, 한국의 대응 아시는 것처럼 온탕냉탕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폐지를 발표했다가 청원에 응답했는데 거래 투명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블록체인 발전법을 추진하겠다. 전혀 이것은 이 신기술의 복잡계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바람직한 방향은 미래 비전이 먼저 필요합니다. 과연 미래 씨앗은 뭐냐? 그리고 현재 문제 속에서 어려운 운정을 해야 되니까 정책 책임자 역량 그리고 최소 개입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지금 당장 플렉시 프로젝트들이 필요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페이퍼워크로 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6개의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성격을 각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통화와 화폐가 어떻게 다르냐. 그 이따가 임명환 박사님한테 여쭤보시고 커머디티로 보는 건 에셋으로 보는 사람, 쉐어로 보는 사람들이 각각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ICO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ICO 행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금지 선언을 했죠. 이 ICO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작년도 전 세계 4사분기에 ICO 금액이 벤처 캐피탈 투자 16배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니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굉장히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큰 니즈입니다. 거기다가 주식 관리의 투명 효율화가 두 번째 니즈예요. 기업이 이제는 소위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자주권을 스마트화하고 뭐 이더리움 같은 거 쓰면 되죠. 그리고 장점이 이걸 통해서 창업 활성화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 범주 내에서 ICO가 이루어지면 당장 대한민국의 이 창업 자금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배당 증자 마음대로 되죠. 블록체인 투표로 주주총회에 가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오 분산 자율조직으로 자본주의 진화가 촉진되죠. 기업 주식 관리의 비효율과 분쟁이 해소되죠. 암호 주식의 KOTC 거래가 가능하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스마트 주식의 기술과 개념을 우리가 선도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자금 조달이 되고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되고 한국을 제2벤처 메카화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라이빗 ICO라는 정책을 제가 첫 번째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암호 자산입니다. 아까 모든 것을 디지털 에셋으로 만들 수 있다. 박성균 교수님 말씀하신 요 디지털 에셋으로 만드는 정물 일치화, 정보와 물질의 일치화를 가상국가의 인프라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하에서 모든 자산을 우리가 차례차례 디지털 자산화시키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조세를 강화할 수 있고 자산 유동화로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유통을 활발화시킬 수 있고 그 학적부 의무 기록 같은 거 조작을 금지시킬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국가 정책을 펴니다. 그 중에서 R&D 자금 20조, 그 다음에 무려 146조의 복지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안 쓰이고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그걸 어떻게 관리할까요? 굉장히 많은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 뭐로 바꾸느냐? 이걸 전부 다 암호 바우처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 바우처 하나 가지고 국가 예산의 5조 원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당장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는 사회적 니즈는 현재는 무제도, 무비전, 무규제예요. 그래서 이 거래 개념부터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세탁 방지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금융신명과. 그래서 자율규제, 최소 사전규제, 사후 강력 징벌을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블록체인 신뢰기술 속에서 정물일치, 정보와 물질이 일치되는 신뢰가 제공되면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융합이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수많은 미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끌어가는 성장 사이클과 블록체인이 이끌어가는 신뢰 분배 사이클, 이 두 가지가 선순환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림. 그래서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승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